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동북아의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주제로 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동북아 외교안보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진핑 정부 시진핑 2기 출범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지난주에 폐막이 되었습니다. 공산당 당대회는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일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조국의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의미를 정치 사상적인 측면, 경제정책적 측면, 그리고 외교정책적 측면으로 대별해서 평가 및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호 교수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그 중국 정치 사상과 그 중국의 경제를 같이 연결해서 말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이나 서구의 가치관으로 볼 땐 어떻게 정치 사상과 경제가 연결이 되나 할 텐데, 김은옥 선생님이 얘기해서 이거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중국의 정치 사상이 정치를 지도하고 그 정치 지도가 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대만이나 홍콩, 그다음에 싱가포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이 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다른 정치 사상에 기초한 당의 정치 이론으로서 국가의 행정과 대외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이 실질적인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원동욱 교수님이나 한국에서 초창기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공부하신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중국 사람들은 최근에도 시진핑의 탄생은 민주화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인민과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온 거지 하나의 핵심으로서 올라선 게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중국인들 얘기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보면은 그러한 구조 안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 시기별 언제는 뭘 하고 언제는 뭐 하겠다 나오는데, 이게 이념이나 사상이나 혹은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유학을 할 때도 박경필 연구원도 그렇고 원동욱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들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이상한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관계 이론인데 읽어보면 중국 국제관계 이론이지 세계 국제정치 이론이 아니에요. 오늘 그분을 내가 8시에 만나러 가거든요. 양소호두 교수라고 만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배웠는데 그 내용이 무언가를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러 가고 있는데, 여기서 보는 사상의 흐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김은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시진핑만 해달라고 그래요. 시진핑의 사상이 더 웃기는 것은 그 전에 후진타오나 장저민의 사상과 비슷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똑같은 흐름으로 거의 비슷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과거의 문체나 지금까지도 공산당의 기본 이념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가 관여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왕우링이 개입했을 거라고 하는데 왕우링 혼자 그걸 다 쓰면 진짜 천재죠. 거기 그걸 지도해주는 자료를 만드는 집단 그룹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공산당 사조를 계속 이어가지고 왔다가,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등소평 이론 1, 2, 3을 보면은 개혁개방 이론은 제3권에 나와요. 그 전에는 마오쩌둥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에서 이론으로 갔다가 3개 대표론에서 과학적 발전관에서 다시 신시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변화에서 뒤에 2개의 과학적 발전관과 3개 대표론이 이 사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동일성이 많다. 그리고 전문을 발표하는 내용을 한 3시간 이상 쭉 들어보면은, 제가 반복 해석해서 들어보면은 그 내용 안에는 과학적 로직이 무척 강하게 있는데, 그 로직 자체의 흐름이
등소평 이론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등소평 이론에서 시작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이 두 개의 그 조화사회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 발전관과 그거를 좀 더 흡수하면서 모태동 이론 사상이죠. 합쳐지면서 구현돼 나오는 게 지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불가능한 내용인데 유학생들한테는 사회주의 이론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교사를 두고 1년을 따로 공부한 건데 이 이론 자체가 한국에서도 많은 그 관련 책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중국 사회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 사상 이론의 등소평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차이란드 정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장 채소 보따리 정책이에요. 이걸 승포제의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시장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과잉 생산의 단계로 가가지고 책임 생산으로 시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시장 경제 이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로 그걸 연구해서 그걸 정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남성에 있었던 도시를 연구한 건데 최근도 여기 보면 시진핑의 닝더구역에 대한 그 개발안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나오는 게 우리와 다른 공산당이 보고 이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그 집권 이후에 2기에서 나온 시진핑 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허구맹랑한 내용이 아니라 과거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목표치를 설정한 거예요. 과연 갈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중국이 지금 설정한 목표치는 만들든지 혹은 통계를 조작하든지 다 성취된 걸로 돼 있어요. 그걸 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이야.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내용은 성취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가서 실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상의 반열로 해서 마오쩌둥과 시진핑이 같은 반열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중국은 사실 어딜 가도 마오쩌둥이 중국의 아버지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김영호 의원하고 북경에 내가 있다가 사드 회의를 하러 온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사회를 보느라고 이제 그 조인을 하기 전에 사실은 등소평 고향, 모태동 고향, 절강에 있는 그 장개석 고향, 광주에 있는 손중산 고향까지를 쭉 2달 동안 돌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 이론을 보고 이 사상을 보고 우리가 그 지역에 오는 관광객을 보면은 줄을 서고 그렇게 숭앙을 하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사시사철 제일 많이 모이는 데는 모태동 고향. 거기는 언제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은 사상이 먼저 되는 거지 경제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경제를 통한 개혁 개방의 이론을 가지고 발전을 했다고 해도 이 발전이 일어나는 게 국가 통일과 마르크스주의의 중국적인 걸 접목한 모태동의 사상을 일으켜 통일을 하고 지금의 국가를 발전시킨 모태동의 영향력만치는 못하다는 거예요. 북부의 고향에 있는 중산을 가도 관광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광안에 있는 등소평의 고향을 가도 그렇게 관광객이 많지 않아요. 줄 서서 보고 그 전부터 제일 큰 박물관이 있는 데는 모태동 고향이다.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을 한 이후에 당의 사상을 확립시키고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등소평과 같은 단위로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는 통치력이 떨어진다. 모태동과 똑같은 계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경제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번에 공작 보고 끝나고 시진핑의 연설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봤어요. 그 반복해 들어보면 거기 나오는 게 사상을 기초로 하되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둔다는 경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번에 문제는 대외 관계나 뭐 강대국으로 가는 신형 대국 관계라기보다는 그 문제의 핵심이 중국인을 모두 다 단결시켜서 경제적으로 안전한
성장을 이뤄서 전면적 소강 사회에 이른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를 완성해서 최종 단계인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단계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등소평이 하다가 못하던 일국양제의 목적은 원래 홍콩이 아니라 대만을 두고 한 거란 말이에요. 시진핑은 17년을 복건성에서 있었기 때문에 집권력에 가장 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부강한 중국,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된 중국, 그리고 어떠한 반대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의 같이 협력의 얘기를 강화하지도 않고, 또 하나 주변국 국가들과의 발전을 위한 1대1로를 뭐 얘기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경제적 발전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한국이 중국 경제에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지만 한국은 사상적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맞을 수가 없는 나라. 이걸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그걸 뭐라 그럴까요? 중국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 걸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과학적 발전관이라든가 뭐 지금 나온 이 사상을 보면 중국의 뭐 핵심 정치위원이 어떻게 올라가고, 제가 작년에 이거를 계속 이제 올해 어떤 사람이 되나 알아보기 얘기해서 계속 서베이를 하다가 올해 홍콩의 매체나 중국의 공산당들하고 만나서 물어본 건 왕우링은 못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왕우링은 들어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천민월과 또 후추라는 못 들어간 이유가 실질적으로 권력 궤도에서 구도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 위주로서 팀을 짜기 위해서는 그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려줘야 되는 생각도 안 가지고 가고 나이 든 사람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고 자기의 권력 기반을 더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3명의 중국 국가주석이 왕우링을 버리지 못했나? 이거는 중국 중에서 장개석에 글을 써주던 사람이 짱치위네요. 문화대학 창설자인데 옛날에는 그 비서실 서기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글을 위탁을 해서 그 사람한테 쓰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글 쓰는 그 사람을 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여기저기서 발표를 하다가 읽다가 틀리는 게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은 양을 대량으로 쓰면서 초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려워지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거는 왕우링이 앞으로 어떠한 정치 사상에 대한 걸 써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 한정, 짜오러지, 리잔수, 왕양,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짜오러지가 되겠죠. 공산당은 모든 조직이 그렇겠지만 조직부가 제일 강한 거예요. 당 조직부. 둘째, 당 선전부가 강해요. 조직을 장악하면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짜오러지의 동태를 보고 중국의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리커창은 이미 얼굴 마담이 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리잔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당의 조직 관리나 시지아진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줄 거라고 봅니다. 한정 왕량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 상하이방이다, 공천당이다. 그러나 지금 공산당의 조직 안에는 공천당 안에도 시진핑 파가 생겼고 태자당 안에도 시진핑 파가 생기고 각 계파에 다시 나눠지는 조합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럼 경제정책을 뭐 좀 이따가 최 교수님이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부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지역을 좀 잘 살게 하는 빈부격차를 없앤다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봐서 1대1로를 통한 중국 내 지역 편차를 없애는 경제 발전에 힘을 써서 민심을 모으는 데 더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주변 국가의 관계는 더 중요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리장수나 아까 왕우링이 얘기한 내용, 짜오러지처럼 공산당은 두 개의 문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류 중에서 자본주의 색채가 많은 것은 조금 진입벽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정부가 아무리 강압을 한다고 해도 일부 민간에서는 그게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통제가 무척 강해지고 있고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그 바이두에 치면은 한 18,000개 정도가 떠요. 관련 게. 그래서 제 글이 한 1,700개가 뜹니다. 당대 앞에 제 글을 찾으러 들어갔더니 전부 다 삭제예요. 백지로 나와요. 당대가 끝났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입맛으로 내 쓴 블로그 내용이나 글이 순서대로 정리돼서 나와요. 앞에 내용은 뭐냐면은 한중 관계는 서로 발전해야 되는 황해를 끼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친척 관계라는 글을 앞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 글의 흐름을 보고 누구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중 관계의 변화는 공산당 선전부가 장악한 모든 홈페이지의 정리 내용을 보고 내용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러브콜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주 목적이겠지만 또 하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는 밤새 북중 관계라는 키워드를 한 5시간을 찾아봤어요. 거기도 조금의 얘기가 나와요.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새 시대의 그 중국의 그 경제 정책은 실질적으로 중국 내의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회주의의 발전 단계에서 얘기하는 여기는 환경 문제까지 이번에 같이 넣고 갔어요. 친환경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이오나 이쪽에도 투자를 하되 실질 내용은 외국한테 이 파일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중국은 봉건의식과 사회주의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중국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살 때 이들이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이러한 거를 중국이 돈을 풀고 주의 개발할 때 우리가 좀 더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덕여대 이동률 교수님께서 대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공산당 대회가 국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 큰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동률 교수님께서 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중국 당대 결과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세미나를 듣는 게 좀 특이하기도 하고 굉장히 의외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대는 뭐 중국 9천만 당원에 대해서 지난 5년의 결과를 성과를 보고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당대 보고가 13챕터로 되어 있는데 외교를 딱 한정시킨 챕터는 그중에 한 챕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대만 갖고 특히 당대 보고만 갖고 외교 전략의 변화를 감지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외교의 변화를 좀 찾아볼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는 이제 당대에서 권력 구조가 변하니까 인선이나 권력 구조의 변하는 걸 봐서 사람이 변하고 제도가 바뀌는 것이 외교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하는 걸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보고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한 챕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있어 과거 18차 당대 보고나 17당대 보고와 연습선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그 과제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건데, 특히 이게 그 7자로 끌려는 해의 그 당대에는 권력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2기 정부, 우리를 치면 2기 정부가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더 연속성이 더 변화보다 연속성이 있다 하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뭐 잘 아시다시피 뜻밖에도 신시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전과 지금 이후를 구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그 의도나 함의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권력 구조도 이번 권력 구조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 초점은 그러니까 20차 당대 2022년에 후계 구도가 어떻게 편성될지를 가늠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당대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후계 구도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 격대 지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패처럼 클라이언트 관계로 후계자를 지정하는 패턴에 있어서 바로 다음 후계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후계자를 지정하게 하는 그런 패턴을 덩샤오핑에서 준비가 된 건데 그 한 20년은 넘게 지속되어 왔던 그 패턴을 사실상 지금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한번 권력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그 권력 구조 패턴은 추세는 분명히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시대적인 추이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뭐 1인 체제라고까지 얘기하기 어렵지만 집단 지도 체제는 굉장히 퇴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또 정치부 상무위원회 7인이 구성된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 총석 1인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 이 하나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고 근데 그 권한이 집중되는 게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일단은 그 굉장히 예상보다는 권한이 많이 집중됐다는 것 특히 그 2기가 출범하는 시점에 그 사상이 당장에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뭐 시진핑 권력이 강화됐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게 그 당내의 합의와 절차를 거쳐서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 주목봐야 될 거는 이게 어쨌든 어떤 과정이 진행됐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사실은 당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동의가 됐고 뭐 가장 상징적인 게 그 당대에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시진핑 양옆에 전임 그 총서기들이 같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앉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은 지지하고 동의를 해줬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게 과연 이제 어떤 맥락일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덩샤오핑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게 왔던 정치 나름의 중국식의 정치 제도화라는 것들을 역행시키면서까지도 시진핑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중국 공산당 내 합의의 배경이 뭘까를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조금 그 공산당 이 지도자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결국은 공산당 집권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공산 집권 능력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 위기감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은 시진핑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앞으로 조금 더 나간다면은 이렇게 위기 공감대도 있었지만은 미래 지향에 대한 미래의 중국이 이렇게 아까 여기서 이제 신시대에서 얘기했듯이 2050년에 중국이 사실은 거의 미국이 필적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큰 비전들을 제시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소위 성공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의 그 합의를 이끄는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그거는 결국 무슨 사연이냐 하면은 앞으로 중국이 뭐 20차든 21차든 22차든 당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2035년 넘어서 2049년 50년을 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발전과 체제 안정이 가장 우선순위다 하는 걸 사연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외교에 미치는 함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보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겁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담론들은 새로운 담론은 없습니다. 새로운 담론은 없고 이미 18차 얘기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건데, 고사에서 우리가 발견된 주목되는 거는 특별히 이제 그 이미 나왔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신형 국제관계하고 인류의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18자 당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였던 해양 당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희석되거나 거의 빠져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주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중국의 외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거는 일단은 그 흐름 추세를 보면은 일단은 그 외교보다는 내치를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발전과 안정이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특수한 지정학적 구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의도하지 않게 악화되어 있는 주변 상황들을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발판이 이루어져야 중국이 향후에 아시아에서의 영향을 확대시켜 나가고 나중에 글로벌 파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뭐 인도와도 분쟁이 있었고 한국과도 갈등이 있었고 북한도 중국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필리핀과 영해 분쟁이 있었고 이런 구조들을 좀 개선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당대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결국은 그것이죠. 중국이 중화민족을 부흥하겠다는 겁니다. 부흥하겠다는 거고, 그게 시기적 상황도 그렇고 또 중국이 지향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 걸림돌은 가능하면은 소위 뭐 시진핑이 얘기했던 투키디드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성대국이 미국과의 충돌을 가능하면 우회하면서 중국의 발전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의 소위 신고립 쪽에 중국에는 전략적 기회 시기가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겠지만은 중국의 소위 글로벌 리더십을 좀 강화시켜가는 쪽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충돌 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주로 경제나 이런 데서부터 중국이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들을 굉장히 이번 당 보고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그러니까 체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소위 뭐 지혜, 역량, 중국의 방안,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은 소위 중국은 기존에 미국이 주도했던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죠. 그 부정적인 입장을 중국에 대안은 뭐냐면 중국은 소위 신발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신발에 맞는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모든 나라가 또 다 미국식의 미국이 모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의 주장은 물론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 외에 다른 대안들을 개독들에게도 제시하겠다는 의도긴 하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은 중국의 미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공세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 당국이 빠졌긴 한데 그거는 해양 당국이 초래했던 소위 이제 그 지정학 경쟁의 부활이라든지 안보딜레어 문제를 좀 완화시키면서 어떻게 중국이 해양으로서의 진출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는 고민의 결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해양 진출이라는 거, 해양 당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군사적인 뭐 이슈라고 읽어내지만 중국은 사실은 이게 발전 전략이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중국이 기존에 대륙 국가였던 정체성에서 이제는 대륙 해양 국가로의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의 진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경제 발전의 방법론이죠. 그래서 해양 대국은 제가 보기엔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합법들을 좀 변화시킨 게 아닌가. 해양 당국 대신 이번에는 1대1로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조금 더 지정학적인 갈등들을 회피하면서 직영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부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게 해양 당국이 빠졌다고 해서 중국이 해양 진출을 포기한 것이다 하고 해석하기보다는 방법론을 조금 더 온건한 선택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효율적인 것이다 하는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한국과의 함의는 지금 한국 관계가 17일 당대 이후에 급속히 회복되는 걸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대 효과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유보적입니다. 이건 팩트 자체도 한중 관계가 이미 당대 이전부터 조금 물밑 접촉이 있어 왔었고, 그 과정 속에 이제 당대 일정 때문에 유보됐다가 다시 재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한중 관계 특징이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압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상관계의 특수한 관계가 한중 관계의 전체를 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굉장히 한중 관계 자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정상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최상 관계라고 얘기했다가 정상 관계가
불신이 생기면은 완전히 또 치하 관계로 완전히 롤러코스터 변화가 보이는 거는 국가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그 우려가 있어서 소위 다양한 전략적 정책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거의 뭐 정상회담 때문에 무색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 간의 관계, 국민 간의 관계로 확대시키는 노력도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의 권력 집중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외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정상 외교 패턴을 계속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조율해 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5년 임기입니다. 중국은 10년이긴 하지만 그것도 또 결국은 공산당 내에서의 권력 승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외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한계를 조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뭐 좀 그래서 그리고 하나 이제 결국은 제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 자꾸 이게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이제는 이게 양대 차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구조 관계 취약 관계니까 지금 회복된다 해서 우리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중 관계가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한중 관계는 영향을 받아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외교라는 게 매뉴얼대로 뭐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보다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는 뭐 일본에서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원칙을 가지기에 우리의 원칙이라는 걸 인식받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필요한 점에서 일단은 너무 빠르게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적응할 것인가 하는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북핵 문제는 뭐 악순환이죠. 우리가 계속 중국 25년 동안 중국 역할 한중 수교 25년인데 그냥 우리가 중국 역할론에 대한 의존을 과도하게 진행시켜 왔던 거고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중국 책임론으로 가고 책임론에서 중국이 반응 안 보면 결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가고 그러면 다시 또 중국 뒷문 확인하고 그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는 결국은 뭐 저는 거기 빠진 게 한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될 거는 저는 한미중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북핵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미중의 그 경쟁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는 한중 대화를 어떻게 우리가 어렵지만은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대학교 원동욱 교수님께서 정치비판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옛 친구도 만나게 됐고요. 오늘 논의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저한테 사실 요청된 부분은 정치 사상 분야였는데 사실 제 전공은 중국 국내 정치가 아니라 중국 대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아는 정도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당대회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명확히 달라질 부분들은 저는 뭐 국내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특히 지도부의 교체, 지도부가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외에 여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특히 13차 5개년 계획이 수립됐던 2016년 이후의 어떤 그 지속성의 측면에서 2020년까지 일정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19차 당대회에서 지나치게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포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그 집권 2기가 이제 탄생되는 19차 당대회의 과정들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의 당대회가 진행이 될 때 시대에 대한 어떤 인식, 정세 인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마오 사상에 따른 어떤 이 주요 모순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뒤에 그에 따른 어떤 그 향후의 역사적인 당의 사명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형태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진핑 집권 2기가 하나의 어떤 시기의 개념이 아닌 시대의 개념으로 좀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시진핑 집권 2기까지의 매년 정치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에 해당되어지는 2049년의 어떤 중간 단계로서 2035년의 어떤 사회주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어떤 토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장차 나아가서 2050년에 저는 G1으로 등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특히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그 통치 사상적 측면, 또 하나는 그 조직 노선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통치 이념 혹은 사상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 이번에 시진핑 이름이 명시된 그 사상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뭐 적어도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시진핑 사상의 어떤 당장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거의 마오에 준하는 어떤 시진핑의 권위와 지위가 마오에 어떤 준하는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기했다라기보다는 큰 틀 속에서 본다면은 덩샤오핑의 어떤 유산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중국식 사회주의, 다시 얘기하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부분들은 이미 마오 시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니까 버전 1.0에 해당되어지는 게 이제 마오의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버전 2.0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본다면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내용면이나 그 구성면에 있어서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 버전 2.0 다음이 버전 2.1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것일 뿐, 그것을 어떤 그 덩샤오핑을 넘어선 마오의 어떤 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과도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그리고 뒤에 일반적으로 주의, 사상, 이론, 관점 이런 식으로 소위 하이어라키가 위기질서가 주어져 있는데 이 사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특히 이 중국 꿈으로, 시진핑이 얘기한 중국 꿈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주객관적인 어떤 상황의 도전, 특히 대내적 통치의 안정화라고 하는 부분과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외적 압박의 강화라고 하는 그 양대 도전에 직면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대에 대한 인식, 거기에서 소위 집단적 인식의 합의로서 혹은 정파 간 컨센서스의 어떤 측면에서 뭐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직 노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과연 이제 그럼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가? 앞에서 이제 이동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 기본 이론은 이제 민주 집중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 집중제는 그 시대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때로는 민주가 강조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집중이 강조될 때도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여전히 중국 집단 지도 체제이다. 1인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번 그 19차 당대회에서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당 주석직의 부활, 그리고 7상팔하, 67세는 상무위원 진입이 가능하고 68세는 은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규적, 뭐 그 성문화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것의 어떤 폐기 유무,
그다음에 격대 지정의 관철 여부가 아마 주요 관전 포인트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시진핑의 권력 집중 혹은 시진핑으로의 그 소위 1인 체제로의 어떤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연결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결국은 그 실질적으로는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 7인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에 따른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당 주석직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칠상팔하의 원칙은 왕치산의 그 퇴임으로 관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측면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진핑 사상의 당장 삽입이라는 것과 격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시진핑 1인 체제로의 전환을 입증하는 어떤 그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일반 언론이나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은 시진핑으로의 어떤 권력 집중이라는 것이 그 개인의 어떤 권력욕으로 벌어진 현상이고, 또 1인 체제의 완성이나 전체주의로의 어떤 회귀로까지 이렇게 과도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진핑 개인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당 전체, 공산당 전체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은 줄곧 당의 지배적 통치의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던 것이고, 특히 마오쩌둥과 같이 한 사람의 많은 권력이 집중되었던 방식을 피하는 동시에 그 체제의 불만을 느낀 대중운동과 당 내부의 어떤 분파가 결합되는 그런 위협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 내부에서 때로는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이나 정치적인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무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분업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합의에 따른 그 결정을 수행하는 점에서 커다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18차 당대회, 5년 전에 있었던 18차 당대회 전후에, 즉 권력 이행기죠. 이때는 이제 4세대에서 5세대로의 어떤 권력 이행기인데, 이때 발생했었던 모시라이 사건과 그와 연관된 쪼용캉 사건, 이 정치국 상무위원과 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의 어떤 이 관련됐던 부분들이 당의 집단 지도 체제의 어떤 불안정성과 문제점들을 이제 야기시켰다는 겁니다. 즉 리더십의 약화와 권력 분적, 그리고 이로 인한 집단 지도 체제의 어떤 균열들을 가져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1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의 감원으로, 즉 9인에서 7인으로의 어떤 축소가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시진핑을 영도 핵심으로 하는 시진핑으로의 어떤 권력 집중 현상이 드러나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빈부격차나 부정부패, 생태위기, 부채 증가,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여러 산적한 중국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의 어떤 강한 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좀 더 강력한 권력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즉 정치국 상무위원 7인 내에서도 일정한 하이어라키의 어떤 그 필요성들이 그 정파 간 일정한 컨센서스로서 그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19차 당대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에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어떤 구도는 일정하게 흔들리긴 했죠. 이번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6세대의 그 인물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지만 이것을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폐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그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6세대 후계 부대로서 후춘하나 천민월이 여전히 정치국원 25명의 정치국원 내에서 차기 경쟁 구도의 어떤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엘리트 파벌 정치의 형식적인 균형도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상하이방의 어떤 노화, 정파로서의 어떤 상하이방의 노화, 그리고 공청단의 어떤 비계파화의 어떤 추세, 그러면서 이번에 시지아춘이라고 하는 시진핑 측근들의 대거 중앙위원이나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의 어떤 진출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드러나게 된 부분인데, 이것은 아마 기존의 태자당과 상하이방, 공청단이라고 하는 어떤 세 계파의 어떤 구도가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시간적 어떤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와 함께 이 공청단이라는 부분도 오히려 비계파화 혹은 그 내의 어떤 다양한 어떤 정파의 어떤 구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을 이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진핑 측근들로 대거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의 진출이 이루어졌지만 당 주석직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인선과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 부분들을 시진핑 혼자서 좌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 체계에서도 사실상 대통령이 주요 장관이나 총리를 임명하고 하지만은 사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총리의 임명이나 이런 부총리 임명 이런 과정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 내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 이 부분들은 측면에서 아직까지 1인 체제의 완성으로 보거나 향후 5년간 시진핑의 정치적 업적 평가에 따라서 그 차기 지도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5년 뒤에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집권 연장을, 즉 3연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정도 다소 좀 섣부른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중국에 있어서의 19차 당대회를 통한 사상 조직 노선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쨌든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지도자들이,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그 스트롱맨의 어떤 시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즉 한 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어떤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고, 시진핑으로의 어떤 권력 집중의 강화라는 것이 내치의 연장으로서의 어떤 대외 정책에서도 중국식 질서, 중국식 가치가 투영되는 좀 강성 외교의 양상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어제 이루어진 어떤 한중 간의 한중 협력에 관한 협정, 이 주변 외교에 대한 중국의 강조에 따라서 이루어진 측면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 강성 외교라는 것은 중국이 설정한 어떤 핵심 이익의 어떤 그 공간이나 영역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강한 국가 그리고 약한 시민 사회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어떤 특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서 국가주의는 계속 강화되고,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는 한중 양국 간의 어떤 시민 사회 간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들은 뭐 여전히 좀 차단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중국 정치의 국가주의적 이념과 담론이 보다 정교해지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강한 영향력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중국식 모델에 대한 어떤 효용성에 대한 그 과도한 어떤 강조. 기존에도 이제 제가 많은 중국 전문가로서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이,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국회 내에서 이렇게 분란이 많은 정치보다는 중국식으로 일사불란한 이런 권위주의식 모델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요. 실제 강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학생들이 중국의 어떤 정치 모델을 학습하면서 우리보다 더 우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좀 더 깊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즉 권위주의의 어떤 타당성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공산당의 정치 사상적, 이론적, 제도적 진화에 대한 연구의 심화가 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촛불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룬 우리의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으로서 이에 대한 어떤 대안적 측면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종대
한양대학교의 최필수 교수님께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최필수 교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키예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국 팀장으로 계셨습니다. 당대회 때 나온 언어들이 단순히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안티테제 혹은 신테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인 거죠. 이를테면은 덩샤오핑 개방개혁할 때 했던 그런 말들은 다 보수주의자들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택민이 참미대표론을 말했을 때도 그런 과감하게 자본주의적인 길을 가자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 반대 세력에 대한 말이었고요. 후진타하고 과학적 발전론을 얘기했을 때 그건 역시 그동안 소외계층을 더 안고 가자는 것이었고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 단어가 당장에 사입된 것이 아마도 누구에게 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게 누구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게 시진핑이란 말은 리커창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커창은 시장주의 개혁론자입니다. 그거에 대해 자세한 얘기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대라고 했는데 이 신시대라는 말의 뜻은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발전 단계가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둘째, 서구 모델의 유효성이 이미 끝나간다. 셋째, 신창타입, 즉 과거와 같은 그런 고속 성장은 이제 할 수 없다. 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게 참 이게 참 재미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은 덩샤오핑이었는데 그 방점이 중국 특색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사회주의인데 우리식으로 좀 해보자라는 중국 특색에다 방점을 찍었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 할 때는 사회주의의 방점을 찍혔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당대회에서도 이상하게 막스 레닌주의를 많이 언급하고 우리 현재 중국이 막스 레닌주의의 그런 구현체이다 그런 표현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시장주의적, 서구적, 더 개방적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표가 있습니다만은 이 시진핑은 실용주의적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고 리커창은 서구식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리커창은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머리에 바삭하고 어떤 서구식 완결된 자본주의 가능성을 머리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 상하이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 적에 리커창은 거기다가 자본 계정을 개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시도가 관료들의 반대로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사회주의인데 왜 사회주의입니까? 중국의 사회주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본 계정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고 둘째는 국유기업이 막강합니다. 세 번째 토지 제도가 이 나라 소유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 중국 경제가 사회주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커창은 좀 더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반면 시진핑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창은 어떤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든가 그리고 목표 성장률을 딱 밝히고 그거를 달성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리커창은 그런 반면에 시진핑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공표하고 어떤 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대를 통해 드러난 이 시진핑 체제 강화라는 것은 리커창으로 대표되는 서구식 개혁 개방에 대한 극복에 함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그런 시진핑 경제 이런 전반 운영에 대한 회고와 이런 것들인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서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은 흔히 공급측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워딩과 함께 지난 정권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수요 측 개혁도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신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요 측에서는 그런 금리를 자유화하고 자녀 둘락 허용하고 또 사회보장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수요를 진작시키고 싶어하고 공급 측에서는 1대1로와 인프라 투자, 산업경쟁력 제고 그리고 이 두 개로 해서 경제 붐을 일으키는 한편 신창타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빠른 성장 안 한다 그리고 과잉 설비 같은 거 없애자라고 해서 투자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런 두 가지 말하자면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를 같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급 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시진핑 정부의 향후 5년의 경제 개혁 방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합의를 찾자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본규정 개방은 없을 것이다. 자본규정 개방이 없다는 얘기는 위안화 국제화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싶었으면은 자본규정을 개방해서 위안화의 태환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아마도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 자본규정을 희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 이게 이제 그동안 잘 진행돼 왔었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가지고 혼합소유제란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혼합소유제란 말을 하니까 원래 그 말도 그러니까 국유기업의 국유 지분을 희석시키자라는 게 원래 혼합소유제의 원뜻이었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 이 말을 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국유 자본이 민영 기업도 먹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유기업 개혁 사례도 보면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혁 수준에 멈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안 써 있습니다만 1대1로입니다. 요번에 사람들이 가장 놀라워 했던 게 뭐냐면은 1대1로가 당장에 사입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놓고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준비를 해봤었는데 전혀 뜻밖의 1대1로라는 특정 정책이 당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특정 정책이 당장에 삽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대1로가 굉장히 그러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중요하다. 1대1로가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장기적이다. 1대1로라는 것이 5년 10년 내에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할 것이라는 그 장기적이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반대인데 세 번째는 잘 된다. 네 번째는 잘 안 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잘 된다는 것은 1대1로라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좋은 그런 분야라서 시진핑이 힘을 줘서 밀면 이것이 잘 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거기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는 이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편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변국의 반발도 있고 지방 정부의 그런 투자에 여력도 있고 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당장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리하자면은 향후 5년 동안도 이제까지 해오던 대로 이러한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특별히 함의가 있다면 자본개정 개방이 안 한다. 국유기업의 그런 민영화라는 건 없을 것이다. 1대1로의 힘이 실릴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국립외교원의 김한중 교수님께서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발표해 주셨던 이동열 교수님께서는 학문적인 깊이나 또 인품으로서 우리 후학들에게 항상 귀감이 되시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것도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역사적 배경으로 현재 중국 외교 정책이 19차 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동열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이동열 교수님께서 큰 그림으로 흐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그 흐름이 19차 당대회에서 그럼 세세하게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19차 당대회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인데 국내 정치적 요소, 군에 관한 문제,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9차 당대회에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진핑 주석의 당 장악력, 군 장악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교적으로 본다면 정상 외교, 특사 외교 등으로 인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강하게 임팩트를 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차기 후보 구도에서 후계자 그룹들이 19차 당대회에서 부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향후 5년 동안 레임덕을 최소화시키면서 도리어 차기 후계자 그룹들이 즉 60년대생의 당의 지도자 그룹들이 시진핑 주석을 바라보면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에 대한 장악력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치산 서기가 퇴임했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요하게 맡았던 당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로 앞에 말씀해 주신 자오러지가 들어왔습니다. 자오러지는 시진핑 주석 당시에 1기 때 당 중앙조직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반부패나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측근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맡는 그런 총책임을 맡아서 시진핑 주석과 손발을 잘 맞춰왔습니다. 문제는 당 중앙조직부장을 여전히 부부장이었던 시진핑 주석의 동창 천씨가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함으로써 당 중앙기율위원회 조직부장을 여전히 시진핑 주석이 손에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임했다는 왕치산 서기까지도 내년에 신설 준비가 되고 있는 국가감찰위원회, 그 다음에 또는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즉 당직은 맡지 못하지만 국가정부직으로서 주요 요직을 맡아서 여전히 활동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반부패 정치개혁 드라이브에서도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 주석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는데요. 이 부분과 이어서 2016년 10월 18개 6중전회 때 당 중앙의 핵심이라는 호칭까지 이어받았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당의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으로는 시진핑 주석은 어떤 세세한 경제 정책의 세분화된 계획을 발표했다라기보다는 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바탕 위에서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또한 그 공산당의 리더로서의 자신의 역량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성취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두 개의 100년 목표, 즉 1921년에 당이 창당돼서 100주년이 되는 2021년, 1949년에 중국이 건국되고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두 개의 목표, 즉 전면적인 소강사회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만들므로써 세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강대국으로서 일어서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는 그 집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사 개혁에서 4가지 정도로 강한 장악력이 나타났는데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기존의 부주임 2명 중에 1명이 퇴임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장유샤라는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 부주석 자리를 하나 맡았는데요. 저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원래 기존에서 부주석급으로 성장하고 있던 팡펑후이와 장량을 낙마시켜 버렸습니다. 이 의미는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부주석의 권위가 이렇게 좀 약화되고 도리어 위원과 주석 위치에 있는 시주석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중간에 부주석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 3명이 낙마하고 2명이 낙마하고 1명이 시주석 사람이기 때문에 중앙군사위원회 내에서의 시주석의 권위는 주석으로서의 권위가 훨씬 높아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1기 때 중앙군사위원회는 11명으로 위원이 8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7명으로 위원이 4명으로 절반이 줄어버렸습니다. 즉 권력이 더 소수에게 집중돼 있고 그 권력이 집중된 중앙군사위원회에서의 주석직의 권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시주석의 군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내에서 지휘적으로 권한적으로 큰 영향은 행사하지 못했지만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 즉 패자당의 후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오쩌둥의 손자 마오신이, 류샤오치의 아들 류얀, 그다음에 주더의 손자인 주허핑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국 대표 대회에 들질 못했습니다. 대표로서. 즉 권한은 없지만 상징성으로서 인민해방군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모두 낙마함으로써 시주석의 권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알려진 대로 사자진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과 군 내의 주요 직을 맡음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군 인사와 개혁은 더욱 강한 장악력을 가지고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지고 군에 어떤 개혁을 할 거고 어떤 목표를 제시했냐를 보면요.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과 국방과 군대와 현대화의 전면적인 추진입니다. 이것은 즉 싸움은 지지 않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 결국 미국과 싸워서도 지지 않는 군대를 만들겠다는데요. 이거는 공격적인 의미보다는 방어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즉 싸워서 지지 않는 군대를 강조한 이유는 지역 내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오더라도 충분히 대항할 힘을 최소한 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 속에서 미중 관계를 본다면은 저는 미중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 위에서 미국과는 다른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신형 국제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미중을 대상으로 한 신형 대국관계가 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한 이후에 사실상의 협력과 공정 공영 상생을 위주로 한 신형 국제관계를 2015년부터 다시 제기했는데요. 지금 19차 당대회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협력과 공정 공생을 얘기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파리 기후협정의 탈퇴라든가 TPP에서 탈퇴하면서 좀 이기적이고 국제사회 공공재를 제시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미국보다는 공공재도 확대시키고 같이 협력해서 발전시키자라는 의미를 가진 신형 국제관계, 인류 공동문명체 등의 키워드를 내세움으로써 미국과 대비되는 지도력, 리더십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만들어가려는 생각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 부분에서 신세대 신모순을 얘기하면서 인민들의 행복 추구, 수요와 불균형의 그리고 불충분한 발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즉 경제의 양적 팽창보다는 이제는 질을 생각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이런 경제 흐름을 확인하고 혁신, 친환경, 친서민 등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해야지 중국 시장에서 특히 시진핑 2기의 변화되는 경제정책에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중 관계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들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일 협력을 약화시키고 한국에 대한 향후에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길들이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예라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가 일정한 수준력을 갖춘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자국 기술의 국산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려는 의도가 사실상의 한국 사드 배치 이후에 나타났던 보복 정책의 숨겨진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특히 자국 기업 보호와 기술 국산화 정책에 대해서는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의 선당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한중 관계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는 출구 회복, 정상화라는 것에 너무 목을 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이미 한반도 내에서의 역할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다자간의 관계 그리고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 한국의 국익이 끼어들므로써 사실상의 지역과 국제적 레벨에서 한중 관계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에 양국의 특히 한국이 중국인을 바라보는 모습 또 중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정서가 수교 초기 단계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상호 인식과 정서가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한중 관계의 핵심으로 기둥 역할을 했던 한중 경제 우호 협력의 기본 틀이 바뀌었습니다. 한일 중에 그 동북아 지역의 산업, 국가별 산업 분업화 현상도 이미 깨졌고요.
중국의 경제 정책도 앞에 설명드린 대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양자 관계의 경제 협력의 틀이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21세기의 한중 관계,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의 한중 관계는 회복, 출구 이런 말보다는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관계의 개선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한중 관계를 생각해 나가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토론에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외교부 동북아과의 허승길 신임관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외교 동북아국의 허승길 신임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이번에 그 19차 당대회에 대해서 사상부터 한중 관계까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셔서 제가 뭐 덧붙일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정부에서 보는 이제 몇 가지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차 당대회를 저희는 이제 권력 구조 면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보면은 결국은 그 시진핑의 권력이 매우 상상 이상으로 공고화되고 있다는 그런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국 그 핵심 권력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나 정치국 내에 시진핑 계열의 인사들의 비중이 대폭 확대가 되고 지금 그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군 수뇌부에서도 시진핑의 측근 인사가 포진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당 핵심 권력 기구와 군 수뇌부 내의 측근 포진을 통해서 시진핑이 당뿐 아니라 정, 군까지 장악력을 대폭 확대, 강화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권력 승계 관련 부분도 뭐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 그 격대 지정 또는 차기 지도부의 후보군을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더 시진핑의 눈치를 보고 시진핑에게 더 이제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짱점인 이래 어떤 관례적으로 지켜졌던 권력 승계의 큰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7.3파라겠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그 유지를 해서 관례에 대한 그 리스펙트는 보이면서도 격대 지정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성으로 그 시진핑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당원에서도 뭐 그 시진핑이란 이름이 들어가면서 사상이라는 명칭 하에 시진핑의 권력 공고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내내외 정책을 보면 업무보고에서 그 중국의 신시대 진입을 선언했고 중국의 꿈 실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대내적으로 뭐 2020년, 35년, 50년에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1기 때 했던 주요 정책들을 계속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반특혜라든지 언론 및 사상 검열이라든지 국방개혁 같은 것들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경제정책도 뭐 소위 말하는 공급축 구조 개혁이나 대외 개방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 사상 통제 부분을 저희는 주의해서 보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여론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향후에 한국인들이 중국에 가서 활동하거나 또는 중국과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외 정책을 보면 인류에 기여하는 책임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인류 또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썼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그 대국이지만 뭔가 좀 다른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영토라든지 주권, 국가 통일 같은 핵심 이해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그 외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소지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그 시진핑 사상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외교라든지 국방 분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올 7월에 보면은 그 양데스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뭐 당 일원 잡지에 시진핑 총서기의 외교 사상을 학습 관철하자는 글을 기고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외교조차도 사상적인 어떤 그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지도부 간 컨센서스를 중시하는 중국식 집단 지도체제의 기본 틀은 유지가 됐지만 시진핑의 권력의 집중과 강화는 저희가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강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 대회가 기본적으로는 국내 정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외교 분야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대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너무 낮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현실로서 양재 측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그 전기침 이래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외교 담당 인사지만 정치국원이 됐는데 정치국원이 되고 난 다음에 외교를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인정을 받았고 중시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앙에서 그 19차 당대가 이제 있었고 그거의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제 지방 정부의 인사 이동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31개 지방 정부 중에서 7개 지역의 1인자, 소위 말하는 당서기가 새로 임명이 됐고요. 2006년 1월 이후에 부터 따져보면 길림과 광서를 제외한 지방 정부 지도자가 전원 교체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5명의 중앙정치위원 중에서도 6명은 지방정부 지도자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그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도자 인사 이동을 보면 세대 교체 없이 기존의 시진핑 계열의 인사가 주요 보직으로 수직 또는 수평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그 4개 직할시와 또 베이징, 상하이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텐진 이런 데 주요 성, 예를 들어서 광동이라든지 강서성이라든지 하북성 같은 곳은 모두 시진핑 인맥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인맥의 지방 장악이 확대되면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 이제 시진핑의 장악력이 높아지고 결론적으로 지방 정부의 독립성이 상당히 약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터 베이 에리어라고 해가지고 광동,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권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대만부라고 하는데요. 그거와 그 허베이성 쪽에 있는 시용한 신부 이런 쪽에 그 인사들이 바뀜으로써 거기에 또 시진핑 인맥을 심음으로써 그런 개발부 추진이 상당히 그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단 그 3월에 이제 전인대가 있게 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 그 성장급 지방 정부 지도자 인사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당대회의 그 영향력 그다음에 향후 5년 또는 10년의 그 포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공산당 19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